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한 교수의 발언으로 학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문자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교수의 이러한 발언 뒤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동아시아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주 연구 언어는 중국어고 한글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저 독특한 형태와 체계를 가진 아름다운 문자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정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리처드 크로포드 교수님의 동아시아 문자 체계 강의였어요. 리처드 교수님은 학계 권위자로 상당히 인기 있는 분이라 강의실은 늘 학생들로 붐볐죠. 오늘의 주제는 한글과 한자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강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어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중국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도 청강하러 많이 온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한글과 한자의 관계를 질문하자 중국 출신 학생 리웨이가 한글은 한자의 파생 문자이며 과거 중국 문화의 일부였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15세기 한글 창제 이전 한국에서는 한자만 사용했으며 한글의 기본 원리도 결국 한자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죠.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대부분 동의하는 느낌이었죠. 특히 청강하러 온 중국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크로포드 교수는 리웨이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글이 한자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문자라고 했어요. 실제로 한글의 모음 체계는 한자의 원리를 차용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한 건 교수님께서 한국 학자들의 견해나 서양에서 진행된 다른 연구 결과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한쪽의 견해만 존재하는 것처럼 수업을 진행했죠. 평소엔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시는데 오늘따라 강하게 이 의견을 몰아붙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다른 견해가 궁금해졌죠. 그래서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고요한 열람실에서 한글에 관한 여러 책들을 훑어보다가 우연히 한 논문을 발견했어요. 한글의 기원 한자 변형 문자로서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이었죠. 1950년대 영국과 중국 학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 논문은 한글의 창제가 완전히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한자를 변형하고 단순화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과연 교수님과 리웨이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논문을 읽어내려가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했고 인용된 사료들은 검증하기 어려웠죠. 더구나 주요 학술지에 실린 형식이 아니라 마치 사적인 출판물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화적 주장을 담은 논문이 왜 학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어요. 다른 책들을 찾아보니 대부분은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고 했죠. 이런 설명은 한자에서 파생되었다는 교수님의 주장이나 방금 발견한 논문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저는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했고 다음날 크로포드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교수님께 논문에 대해 질문했더니 교수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엔 놀란 듯 하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교수님은 제가 찾은 논문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수업에서 말한 것은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지 직접적인 파생이라고 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죠. 교수님의 말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수업에서는 분명 리웨이의 주장에 동의하는 듯 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세종대왕 이야기를 꺼내며 수업 내용과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학문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모든 견해를 다룰 시간이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어요. 교수님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그리고는 제가 찾은 논문에서 한글이 한자를 따와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지 물어보자 크로포드 교수의 태도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이 연구는
제 학문적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실패한 연구를 파헤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주제를 찾는 게 좋을 거라고 강하게 충고했죠. 그의 반응이 너무 강경해서 놀랐어요. 단순히 학생을 걱정하는 조언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교수님의 의견과 흡사한 논문인데 왜 이렇게까지 방어적일까 이해가 가지 않았죠.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교수님이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연구실 컴퓨터로 한글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한국학연구소의 이메일 주소를 발견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한글의 기원에 관한 1950년대 논문에 대해 질문이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죠. 그리고 크로포드 교수의 이상한 반응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학연구소에서 답장이 왔어요. 제가 그 논문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런던에 있는 한국인 역사학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연구원이 곧 학회 참석차 런던에 방문할 예정이라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 같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런던으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머릿속은 온통 질문투성이었죠. 이 논문의 진실은 무엇일까? 왜 크로포드 교수는 연구를 그만두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종종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찾아오죠. 그날 저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런던의 대형 박물관 앞에 도착했어요. 가랑비가 내리는 흐린 오후였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박물관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 만나는 한국인 연구원과의 대화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마침내 유리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박현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차림새와 부드러운 미소로 첫인상부터 호감을 주었죠.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박물관 안쪽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현주는 궁금한 걸 다 물어보라고 했죠. 저는 크로포드 교수의 수업에서 시작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리웨이의 발언부터 도서관에서 발견한 논문 그리고 크로포드 교수의 이상한 반응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현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현준은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그 논문은 한국에서도 과거 큰 논란이 됐었다고 설명했어요. 그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죠. 1950년대 중국 정부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으로 한자를 강조하려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런 연구들이 조작되어 발표됐다는 거예요. 한국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연구의 조작 사실이 밝혀졌지만 서구 학계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여전히 이를 인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장 이상한 점은 논문의 원본이 한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앤 것 같다고 현주는 설명했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학문적 오류를 넘어서 의도적인 기록 조작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크로포드 교수는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현준에게 크로포드 교수는 학계에서 꽤 인정받는 교수로 절대 역사 왜곡에 앞장설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현준은 제게 여러 자료들을 보여주며 한글은 분명 세종대왕이 만든 한국 고유의 문자라며 한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확실한 것은 없지만 크로포드 교수의 학문적 배경과 중국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이 논문의 영국 측 저자와 크로포드 교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찾아보자고 제안했죠. 카페를 나와 우리는 대형 박물관의 동아시아 전시실로 향했어요. 현주는 전시된 한국 문화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품이었죠. 그는 그것이 한글이 창제된 원리를 설명한 책이라고 말하며 한글의 독창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런 체계가 어떻게 한자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는지 말이 안 된다는 현준의 설명을 들었죠. 아주 단순한 사실만 알더라도 절대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인지 알게 됐죠. 그는 한글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날짜가 정확히 기록된 문자라고 강조했어요. 1446년 세종대왕에 의해 공식 반포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알게 됐죠. 전시실을 둘러보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현주는 이번에야 말로 이 논문의 진실을 밝혀 한글에 대한 논란을 뿌리 뽑아야겠다고 얘기했고, 저는 이 논문의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하자고 했지만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닐 거라고 경고했죠. 누군가는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저는 무엇이 되든 학자라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을 나와 저녁 무렵에 런던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현주는 한국에서 추가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했고, 저는 옥스퍼드로 돌아가 크로포드 교수와 관련된 정보를 더 조사하기로 했어요. 헤어지기 전 현주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만약 정말 중국 정부가 개입된 거라면 생각보다 위험한 일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밤거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을 때 메일함에는 익명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계속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면 이번 논문에 대해서는 침묵하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걸 연구하는 걸 아는 사람은 얼마 없을 거라 생각했죠. 크로포드 교수님과 제 연락 내역을 알고 있는 도서관 직원들, 그리고 오늘 만난 교수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보낸 걸까 싶은 생각에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한글의 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어요. 도서관에 먼지 쌓인 서고에서 50년대 동아시아학 저널들을 하나하나 뒤졌죠. 현주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매일 밤 영상통화로 발견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들 사이에 명백한 공백이 있었어요. 1952년부터 1957년까지의 자료가 거의 없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시기의 연구 자료를 제거한 것처럼 보였어요. 현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그 논문이 발표된 건 1954년이므로 그 시기 자료가 사라졌다는 건 우연이 아닐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크로포드 교수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의 학술 경력, 발표한 논문들, 그리고 중국과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죠. 그리고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몇 가지 발견했어요. 크로포드 교수는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중국 정부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했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이 그의 학문적 편향성을 증명하진 않지만 의심의 여지는 충분했어요. 과연 그는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글을 연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크로포드 교수를 찾아갔어요. 저번엔 단순한 궁금증에 방문한 거라면 이번엔 달랐죠. 저는 크로포드 교수를 잔뜩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기분 탓인지 연구실의 분위기도 차갑게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1950년대 발표된 한글 기원 논문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하며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들이 많이 사라져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그러자 크로포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이전에도 말했지만 그 논문은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연구니 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했죠. 저는 그 논문은 한국에서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증명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 논문이 계속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인용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더니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크로포드는 학문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어떤 학자들은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영향을 받은 것과 직접 파생된 것은 완전히 다른 주장이며 그 논문은 명백히 후자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죠. 그러자 크로포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연구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진짜로 한글이 한자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제 전공도 아닌데 한글 연구는 그만하고
중국어에 대한 연구나 하라고 강하게 말했죠. 크로포드의 반응이 의외로 강경해서 놀랐어요. 단순히 학생을 걱정하는 조언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죠. 저는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겠다고 말하며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그의 시선이 따라오는 듯 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이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연구실로 돌아와 저장해둔 자료들을 확인하려 했지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컴퓨터의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한글 연구에 관한 자료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제가 크로포드 교수를 만나는 사이에 지워버렸던 건지 황당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외장 하드에 백업해둔 자료는 남아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제 컴퓨터에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었죠. 저는 즉시 현준에게 이 상황을 전했더니 그도 매우 걱정스러워했어요. 현준은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닌 것 같으며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누군가 정말로 이 연구를 방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자료 삭제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에 다가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시 한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이어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죠. 저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복도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문 앞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죠. 사라진 기록을 찾고 싶다면 크로포드의 과거를 파헤쳐라 라는 손글씨로 쓰인 메모였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누가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건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죠. 이 메모를 남긴 게 저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적인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구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옥스퍼드의 평화로운 풍경이 어제와 같은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강의실로 향하고 교수들은 고풍스러운 가운을 입고 건물을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새벽의 불청객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준에게 밤중에 받은 메모에 대해 메일을 보냈어요. 그의 답장은 간결했어요. 옥스퍼드에 만나러 올 테니 조심하고 있으라고 했죠. 그날 이후부터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꾸 주변을 살피게 됐죠.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한 문화의 정체성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정의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저는 현준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런던 히스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하지만 현준의 모습이 보이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현준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비행기에서 좀 더 조사해봤다며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죠. 1954년 논문의 영국 측 저자 윌리엄 하웰이 당시 옥스퍼드 동아시아학과 교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윌리엄 하웰과 중국 학자 장웨이민이 공동 저술한 논문을 살펴보던 중 한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하웰 교수 옆에 있는 젊은 학자가 누구인지 물었더니 현준도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젊은 크로포드 교수 같다고 말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크로포드가 하웰의 제자였다면 그의 학문적 편향성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빠르게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현준이 1975년 크로포드의 박사 논문 서문에서 하웰 교수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을 발견했죠.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은 순간이었어요. 크로포드는 단순히 같은 학과 교수가 아니라 하웰의 직계 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웰은 한글의 기원을 왜곡한 논문의 공동 저자였죠. 이제 확실해졌어요. 크로포드 교수는 스승의 연구를 계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의아했어요. 왜 이들은 한글을 한자로부터 나온 언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죠. 다음 날 대형 도서관에서 우리는 더 오래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준이 한국에서 연락한 원로 역사학자의 도움으로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하웰 교수가 받은 연구 지원금 내역이었죠. 서류에는 1950년대 중국 문화부에서 하웰에게 상당한 금액의 연구비를 지원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크로포드 역시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의 동아시아 문화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었죠. 현주는 이것이 단순한 학문적 지원을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요. 중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으로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글마저 한자의 파생물로 주장하려 했던 것이었죠. 저녁 호텔방에서 정리한 자료들을 보며 현준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크로포드 교수가 평생 이 주장을 퍼뜨리는데 기여해왔고, 그래서 제게 연구를 중단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이해됐어요. 중국 측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한글의 역사를 왜곡하던 중이었죠. 이건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준이 문자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다음 달에 옥스퍼드에서 국제동아시아학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크로포드 교수와 중국 학자들이 한글 관련 세션을 준비한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이 주장을 펼치려 하는 것 같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준도 동의하며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현준은 런던에 있으면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고, 저는 옥스퍼드에서 크로포드와 하웰의 과거 연구들을 철저히 분석하기로 했죠. 호텔 로비에서 헤어질 때 현주는 제 손을 단단히 잡아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이들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어 현준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크로포드 교수의 과거와 그의 스승 하웰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전했죠. 이제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컨퍼런스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때까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야속하게도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국제동아시아학 컨퍼런스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도서관과 아카이브를 뒤지며 크로포드 교수와 하웰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자료들을 모았지요. 현준도 한국에서 귀중한 자료들을 찾아 보내주었답니다. 컨퍼런스 이틀 전 현준이 다시 옥스퍼드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크로포드 교수와 하웰의 관계 그리고 중국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크로포드 교수가 발표 준비로 연구실을 떠나는 것을 확인한 후 교수님의 연구실 앞에 섰습니다. 뭐라도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었죠. 슬쩍 문을 열려는 순간 옆방에서 나온 조교가 뭐 하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교수님께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바로 메일로 보내라고 하셨다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교는 잠시 망설이더니 열쇠를 건넸어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었지만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 개인 폴더에 무언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전원을 켰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직감적으로 그의 박사 학위 취득 연도와 스승인 하웰의 이름을 조합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비밀번호가 들어맞더라고요. 저는 즉시 파일들을 빠르게 살펴보았어요. 대부분은 평범한 연구자료와 강의 노트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폴더에서 눈에 띄는 이메일 백업 파일을 발견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찾던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어요. 2005년 크로포드 교수와 중국 베이징 대학의 문화연구소 간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기원을 한자에서 비롯되었다고 공식화하면 중국의 학문적 우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지속적인 연구 지원에 감사드리며 약속드린 추가 지원금은 다음 주에 송금될 예정입니다. 이메일에는 더 나아가 한글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을 학계에서 어떻게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까지 담겨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하웰 교수님의 유산을 이어가는 귀하의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빠르게 이메일과 관련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복사가 끝나자마자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조교를 만나 열쇠를 돌려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는 그 길로 빠르게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현준에게 전화했어요. 이메일은 크로포드 교수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글의 기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드디어 컨퍼런스 당일 크로포드 교수와 북경대학의 장 교수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발전과 영향 세션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많은 시선이 우리에게 향했어요. 크로포드 교수도 저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는 무대 위에 당당히 서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청중석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현준이 노트북을 열어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학회가 시작되었고 크로포드 교수는 학문적 권위를 드러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예상대로였죠.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으며 일부 자모 형태는 한자에서 직접 변형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장 교수는 그의 발표를 이어받아 한글의 창제가 독창적인 발명이 아니라 중국 문자 체계를 차용한 결과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리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현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가 단상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비록 긴장되었지만 의연했어요. 현준은 먼저 한글의 과학적 체계와 독창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크로포드 교수님께서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셨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언어학적 증거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중국 문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창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크로포드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이크를 잡고 한글의 기역과 니은이 모두 한자에서 변형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한글 창제 당시 중국 문자학의 영향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준은 침착하게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그 주장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언어학계에서 반박된 내용이라고 대응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소리의 발생 원리에 기반한 것이지 한자의 형태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점점 현준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를 뒤적이며 1952년 장 리우의 연구를 언급하며 한글의 모음 역시 중국 고대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례를 들었죠. 북경대학의 진 교수팀이 201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한글의 구성 원리가 중국 송나라 시대 문자학자들의 이론과 일치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의 리처드슨 교수의 비교 언어학적 분석에서도 한글의 기본 구조가 중국 전통 의문학의 체계를 따르고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연구들이 모두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현준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현준은 그제서야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논문들의 저자들은 모두 중국 단체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1950년대 썼던 논문이 정치적 의도로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웰 교수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 지원금 기록과 그의 제자인 크로포드 교수 역시 같은 경로에 자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준이 스크린에 투영한 문서들은 분명했습니다. 1952년부터 1967년까지 하웰 교수가 받은 비밀 연구비 내역 그리고 2010년대부터 크로포드 교수에게 이어진 동일한 자금 흐름의 증거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퍼졌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고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학 연구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준의 주장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현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료들은 하웰 교수가 중국 문화부로부터 동아시아 문자 기원 재정립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금을 지원받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한글의 독창성을 부정하고 중국 문자의 파생물로 재정의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로포드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현준의 발언이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으로 단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모함이라며 학술 연구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비 수령은 순수한 학문적 목적이었으며 그 어떤 외부 압력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학술 토론회 장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현주는 침착하게 또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하웰 교수와 중국 정부 관계자 사이의 서신, 연구 방향을 지시하는 내부 문건들까지 모든 증거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어떤 반박도 어려울 만큼 철저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이제 분명했습니다. 대부분이 현준의 편에 서 있었고 몇몇 저명한 언어학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크로포드 교수를 향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학술대회 사회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미 진실의 무게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나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문과 세종실록의 기록들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한글 창제의 독창적인 과정과 그 과학적 원리가 명백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한글이 어떤 문자 체계와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임을 증명한다고 설명했죠. 그러자 청중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고개 끄덕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크로포드 교수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자료를 거칠게 모으더니 단상을 빠르게 떠났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죠. 그리고 그날 우리는 발견한 증거를 옥스퍼드 대학 학술위원회와 주요 언어학 저널에 동시에 제출하기로 했어요. 아마 크로포드 교수는 학회에서 제명되는 건 물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게 분명했죠. 현주는 다음 달에 한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했고 제게 한국 여행을 권유했어요. 큰 일을 해준 보답으로 한국에서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중국어 연구에서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연구로 제 연구 분야를 바꾸려고 해요. 이제 한국과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 중국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을 살던 부유층 94년생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서 중국 사회는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 여성에 관한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살 리밍이에요. 얼마 전 저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제 절친한 친구였던 웨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웨이의 소식을 듣고 5년 만에 찾은 고향 상하이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모르게 침울해 보였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무거워 보이고 주변 상점들도 썰렁한 느낌이었죠. 흐린 하늘 아래 저는 장례식장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저와 웨이 그리고 지안 저희 3명은 어렸을 적부터 정말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그 중에서도 웨이는 가장 유능하고 예쁘고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랬던 웨이가 이런 선택을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웨이의 장례식장 앞에서 지안이를 기다렸어요. 지안이도 5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였죠. 지안이가 한국으로 떠난 이후로 연락은 간간히 주고받았지만 직접 얼굴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지안이는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말없이 꼭 끌어안고서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고 숨막히는 분위기가 저를 감쌌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SNS에서 웨이의 근황을 봤는데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웨이의 부모님은 거의 혼절하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들을 보니 더 가슴이 미어지시는 것 같았죠. 어렸을 적 부모님끼리도 워낙 절친했던 사이라 저희는 웨이 부모님과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지안이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는 웨이와 마지막으로 본 지가 한참 돼서 도대체 웨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지안이는 웨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웨이의 고민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안이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셋은 어릴 적부터 늘 함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삶을 모르게 된 걸까요? 카페를 나와 늦은 밤 상하이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옛 추억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의 웨이와 우리의 꿈과 희망 그리고 각자가 선택한 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속에서 웨이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여름 우리 셋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매일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국 최고의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밤 10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지안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안이의 아버지는 중국에 있는 한국계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근무하시는데 이번에 큰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지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한국 본사에서 축하 행사를 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안이는 우리에게 그 행사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우리가 가서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했지만 지안이는 아빠를 따라 행사에 갈 때마다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많고 이번에는 특히 K-팝 가수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웨이는 한국 문화는 어차피 다 중국 따라한 거라고 자긴 별 관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웨이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오니 나도 가지 말까 싶었지만 지안이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고 설득했죠. 저와 지안이가 조르는 바람에 웨이도 결국 알겠다고 하고서는 며칠 후 저녁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은 상하이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우리는 행사장에 걸맞게 평소에 입던 옷과는 다른 정장 차림으로 긴장한 채 입구에 섰습니다. 지안이의 아버지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우리를 VIP 테이블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직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아 이런 행사는 처음이었지만 한국 기업의 문화는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의 일이라 모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열정적인 박수와 환호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에서 온 CEO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직원들을 격려하고 중국과 한국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어요. 중국에서는 보통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전부 자기 덕분이라며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만 한국에서는 다 직원들의 공으로 돌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대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스 요리로 앉은 자리에 음식을 가져다 주셨는데 메뉴를 보니 모두 한국 음식들이었어요. 지안이는 아빠와 함께 이런 자리에 자주 와서 그런가 익숙해 보였지만 웨이와 저는 영 어색한 느낌이었죠. 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았지만 정말 입에 잘 맞더라고요. 중국 음식은 기름진 음식들이 많은데 한국 음식은 대체적으로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건 갈비찜이었어요. 달콤하니 뼈가 숭덩하고 빠지는 갈비찜이 딱 제 취향이더라고요. 웨이는 특히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라 새로운 음식에 대해 거부감이 심해서 자긴 관심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갈비찜이 진짜 너무 맛있다고 제발 먹어보라고 하는 통에 한 입 먹더니 좀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먹기 시작하는데 특히 육전을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렇게 식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한국의 K-팝 그룹의 공연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아이돌을 직접 처음 보게 되었는데 길쭉길쭉하니 작은 얼굴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도 아시아 계열인데 어쩜 저렇게 우리와는 다르게 생겼을까 궁금했죠. 지안이는 이미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지 노래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웨이는 좀 불편해 보였어요. 웨이는 저에게 속삭이는 말로 한국 노래들이 왠지 다 중국 노래 베낀 것 같다며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안무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다 베낀 게 틀림없다고 했죠. 예전부터 한국은 역사나 한복을 전부 다 한국 거라고 우기더니 이젠 대중문화까지 베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쪽에는 별 관심도 없는데 한국 노래만큼은 중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웨이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지안이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가와 오늘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고 아이돌 공연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했죠. 웨이는 중국 문화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음식도 나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안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안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줄 예정인데 너희도 혹시 한국어를 배울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기업의 성장세는 정말 가파르다고 얘기하시며 지안 아버지는 한국계 기업을 선택했던 게 정말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계 시장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죠. 저는 지안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한국어를 배워두는 게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웨이는 달랐습니다. 웨이는 지안 아버지께 그래봤자 어차피 한국은 한국이라고 얘기했죠. 어차피 한국은 중국 피 빨아먹고 사는 나라 아니냐며 한국이 아무리 커봤자
절대 중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안 아버지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웃으시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직접 지켜보라고 하셨죠. 예상대로 웨이는 한국어 수업을 듣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지안이와 함께 토요일마다 지안이의 집에서 한국어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지안이 아버지가 소개해주신 한국인 김은영 선생님께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선생님이 너무 좋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은영 선생님은 저희에게 한국어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한국어를 친숙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 해에는 입시 공부도 있었지만 오히려 토요일 한국어 공부 시간이 저에겐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지안 어머니는 놀러 갈 때마다 저희에게 간식을 내어주셨는데 제가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아이스 홍시예요. 사각사각하고 달콤한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소개시켜 주시는 음식마다 맛있어서 나중에 웨이랑 셋이서 대학 가면 꼭 한국 여행을 같이 가자고 얘기도 했죠. 스터디를 하는 동안 지안이는 한국어 공부에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한국어는 나중에 꼭 배워야 하는 무기가 될 거라며 오히려 입시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느낌도 들 정도였죠. 나중에서는 지안이와 꽤 실력 차이가 났어요. 저는 간단한 생활 대화 수준이었지만 지안이는 어느 정도 드라마도 다 알아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입시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한국어 공부는 제쳐두고 입시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 3명은 모두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지안이와 웨이는 베이징 대학교 경영학과에 그리고 저는 칭화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각각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이 달라져서 옛날만큼은 자주 만나지 못했고 엄청난 공부량에 꽤 바빠졌어요. 그렇게 어느덧 졸업할 시즌이 다가왔고 저희는 상하이의 카페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진로를 결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웨이가 제일 먼저 입을 뗐는데 저는 웨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웨이가 중국 최고의 투자은행인 중진공스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는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고 웨이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지안이와 저는 정말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지안이의 입에서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안이는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이 결정되어 한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안이가 항상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알았지만 정말 한국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갑자기 웨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 있냐고 되물었죠. 아버지처럼 그냥 중국에 있는 한국계 기업에 취직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안이 정도면 충분히 웨이처럼 중진공스 같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거든요. 웨이는 중국에서의 좋은 기회를 두고 왜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지안이는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와 기술력의 매력을 느꼈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웨이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지안이는 무엇보다 중국이 아닌 한국에 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안이가 그렇게 반짝이는 눈빛으로 얘기하는 걸 처음 봐서 놀랐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은 그런 눈빛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중국의 IT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친구들에게 축하를 받았어요. 그곳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저에게는 꿈의 직장이었어요. 웨이가 중국 최고의 투자은행 중진공스에 입사했을 때 웨이의 초봉은 무려 60만 위안 정도니까 한국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고 모두들 웨이를 부러워했죠. 웨이의 SNS를 볼 때마다 늘 명품과 화려한 옷 그리고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마구 올라왔어요. 그리고 무려 입사 1년 만에 웨이는 와이탄 인근의 3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모았냐고 얘기하자 웨이는 웃으면서 다 은행 돈으로 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웨이는 20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나 모두들 부러워했죠. 와이탄은 상하이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고 그곳에 집을 갖는다는 건 큰 성공의 상징이었으니까요. 2022년 말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웨이의 아파트 가치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5%였지만
그 다음에는 10% 그리고 2023년 중반에는 결국 30%까지 폭락했어요. 그 즈음 웨이와 통화를 했는데 웨이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웨이는 여전히 문제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중국이 얼마나 강대국인지 모르냐며 금방 시장이 회복될 거라고 괜찮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올 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던 길이었는데 출근길이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원래 회사 근처에는 유명 관광지가 있어 거리는 늘 활기찼고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눈에 띄게 외국인의 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들렸는데 이제는 대부분 중국어뿐이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때 외국인들로 가득 찼던 바와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거나 한산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항상 자리가 없어서 만석이던 카페도 텅 비어 있었고 빈 상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임대 팻말이 붙은 가게들이 여기저기 보였죠. 그날 회사에 도착해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사부에서 구조조정 소식을 전했어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죠.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점심시간에는 원래 다 같이 식당에 가곤 했는데 이젠 각자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의 부장님을 봤더니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부장님께 여쭤보니 집값이 30% 넘게 떨어져서 대출금 상환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요새 구조조정도 있는데 혹시나 잘리면 끝장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냥 좀 싸게라도 팔면 안 되냐고 하니 마음고생이 심해 그냥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TV와 SNS에서는 중국 경제가 호황이라며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거리의 활기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날 저녁 웨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웨이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큰일 났나 싶어 즉시 웨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웨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말끔하고 자신감 넘치던 웨이였는데 머리가 잔뜩 헝클어진 채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독촉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웨이는 울먹이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웨이의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웨이의 급여는 70%나 삭감되었습니다. 60만 위안이던 연봉이 18만 위안으로 줄어든 거죠. 한국 돈으로 3,600만 원 정도였어요. 게다가 빚을 내서 샀던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서 독촉이 왔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삭감되었는데 대출 이자는 그대로여서 감당이 안 된다고 했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월급으로는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는 추가 감원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죠. 웨이는 자신이 언제 잘릴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웨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우선 은행과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집을 급매로 내놓는 방안을 생각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웨이의 집을 나오면서 저는 지안이에게 연락해 웨이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안이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지안이는 웨이를 돕고 싶다며 일단 돈을 얼마 보내겠다고 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다 얼마 후 웨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웨이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웨이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파트가 급매로 팔렸나 보다 생각하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지안이도 나도 도와줄 테니 같이 새 출발을 해보자고 얘기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바로 웨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요. 웨이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와이탄의 고가 아파트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웨이가 떠난 후 한동안 마음이 힘들어서 연차를 썼었고 연차를 다 쓰고 난 다음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팀장님이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어요. 경제 침체로 인해 회사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중국에서 거대 IT 기업으로 손꼽히는 우리 회사였고 그 어느 회사보다 재정이 탄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웨이의 회사 얘길 생각해보면 그럴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옆자리의 부장님은 컴퓨터 화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맞은편의 리우 씨는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사팀에서 한 명씩 직원들을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불려간 동료들 중 일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려나간 즉시 그 책상은 순식간에 비워졌고 개인 물품들은 상자에 담겨 사라졌죠. 저는 마음을 졸이며 제 차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동료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제가 2년 전 구매한 아파트를 떠올렸어요. 당시 회사 근처에 신축 아파트를 구매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집값이 30% 이상 폭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사이트를 확인해 봤어요. 제 아파트와 같은 평수의 매물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모아왔던 돈의 일부가 사라진 거죠. 그 순간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직장은 불안정하고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 이대로 가다간 웨이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나 지안이에게 연락했어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지안이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로 활로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안이는 제게 한국으로 놀러 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이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그녀는 제가 쉬어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죠. 저는 망설였어요. 회사 상황도 불안정하고 휴가를 내기도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안이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언제든지 함께할 인재를 찾고 있다는 얘기도 해줬어요. 통화를 끝내고 밤새 잠이 오지 않았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문득 웨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음날 출근길에 TV를 켰는데 뉴스에서는 여전히 경제 호황을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현실은 달랐습니다. 빈 상가들과 줄어드는 외국인들 그리고 불안에 떠는 직장인들까지 혼란스러웠죠. 회사에서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죠. 웨이의 장래 문제로 연차도 쓴 데다 휴가까지 연이어 내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대로 있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지안이를 만나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첨단 시설들로 가득했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초였고 얼굴 인식 기술과 생체 인증이 순식간에 이뤄졌죠. 한국이 이렇게 기술이 뛰어났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마중 나온 지안이를 만나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지안이는 자신의 회사로 꼭 한번 초대하고 싶었다며 회사로 가자고 했어요. 지안이의 회사는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는데 왠지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사실 중국 회사에서는 라이벌이라고 부르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에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 배신자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나 그 생각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완전 잊혀져 버렸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완전 자동화된 엘리베이터 시스템이었어요. 지안이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자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호출되었고 우리가 가야 할 층을 미리 인식해서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해당 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직원마다 QR코드가 있는데 그 QR로 입장할 수 있고 보통 사무실이 정해져 있으니 바로 그 층을 인식한다고 했어요. 다른 층을 가고 싶을 땐
또 안에서 다시 눌러도 괜찮다고 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는 사람처럼 한참을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지안이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탁 트인 공간에 자유로운 배치의 사무실이 눈에 띄었어요. 중국의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회사 내에 있었던 한 로봇 때문이었어요. 그 로봇은 커피 배달 시스템을 장착한 로봇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커피를 주문하면 작은 로봇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정확하게 배달해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뭐 마실래? 물어보고는 바로 어플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자 로봇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안이는 한국에서 이 로봇을 활용하는 곳은 많아서 여기선 꽤 익숙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로봇을 회사마다 둘 수 있다고 생각해보니 이 회사의 자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지안이는 이것 가지고 놀라면 어떡하냐며 회의실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어요. 회의실은 첨단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가득했는데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와 기술 교류나 미팅을 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얘기했어요. 한국 IT 업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며 요즘은 회의가 꽉 차서 바쁜 시즌이라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지안이의 팀 회의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팀원들은 각자의 태블릿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화면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수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구두로 회의를 주로 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자리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또다시 컨펌을 받는 구조라서 2중, 3중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회의 시간이 매우 생산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나면 바로 결과물이 보이니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안이가 설명하길 모든 컴퓨터와 기기들이 생체 인증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프린터에서 문서를 출력할 때도 지문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회사의 기술력과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산업 스파이를 씹는 나라들도 종종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안한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설명을 계속해서 하는 지안이를 보면서 지안이가 얼마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기업에 취직한 보람이 있어 보였죠.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고 지안이는 식당밥이 사실 제일 맛있다며 구내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구내식당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식당 입구에 설치된 AI 카메라가 직원들의 얼굴을 인식해 자동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어쩐지 아무도 지갑을 챙겨가지 않더라고요. 지안이는 이렇게 결제 내역을 쌓아두면 월급에서 따로 차감해도 되고 아니면 따로 청구서를 받고 결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루 종일 회사를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IT 기업의 혁신성과 안정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직원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떨고 있는 중국 사무실 분위기와는 차원이 달랐죠. 하루하루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연봉삭감이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게다가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있어 월급을 받더라도 눈 녹듯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회사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불안감과 한국 기업에서 본 안정감과 혁신의 분위기가 대조되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안이와 저녁을 먹으면서 지안이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는지, 회사에 어려움은 없는지 말이에요. 지안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회사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일을 치열하게 한다고 했어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한국 동료들에게 본받을 점이 많다고 했죠. 처음엔 다들 야근하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덕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열심히 해놓은 만큼 지금은 적응하기도 했고 일도 익어서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안이와의 시간을 보내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중국에 있기보단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기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IT 기업에 지원해보기로 말이에요. 한국어는 지안이 덕분에 배워서 기초가 있긴 하지만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지안이는 한국에 온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했죠.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리밍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인재가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한다니 마냥 좋은 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